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도 바뀌었는데 네. 뭐 자리 안 맞습니까? 자리요. 뭐 제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국민 추천제 보셨을 네. 건데 네네. 혹시 거기서 추천 받으시면 하실 의향도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정부에서 당연히 요청이 있다면 예. 네,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 보고요. 어떻습니까? 그 추천제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어쨌든 개방적인 느낌이고 네.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그것을 실행한다는 의미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물론 국민들께서는 야 내가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저 공직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검증 허들이 받아야죠. 많잖아요. 검증을 네. 받아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 검증까지 통과되는 데까지는 시간도 걸리거니요. 거기에서 낙마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죠. 인재풀이 늘어나는 만큼 그 안에서 더 좋은 인재를 찾을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도 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요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특검법이 어쨌든 네.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의결을 했는데 이제 좀 늦었지만 진상이 규명이 되겠죠, 이제는. 네, 늦은 거 맞고 네. 대신 확실하게 해야 네.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제가 이런 논쟁이 붙을 때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방탄할 때마다 했던 논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네. 나중에 니들 크게 당한다. 지금 엄청 됐어요. 지금 말도 못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한 1, 2 정도 잘못했을 때 빨리 이걸 그러니까요. 처리했으면 그 뒤에 7, 8, 9, 10 이거 잘못 안 맞아요, 저질렀을 맞아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잘못들을 훨씬 더 덕지덕지 지금 많이 붙여가지고 맞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그냥 호미로도 막을 거 지금 가래로도 못 막게 생긴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최고위원 보시기에 네. 성패를 가를 조건 이번 특검에서 어떤 가장-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진실 접근이 아닐까요? 진상 규명, 진실 예, 접근.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진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특검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밝혀놔야 나중에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보면 최상병의 그 순직 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네. 요구하기 위해서 공처에서 대통령 그 기록관 압수수색도 했더라고요. 네네. 이 최상병 특검에서는 사실은 정말 경로했냐 안 했냐 이 부분부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이게 자가당착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병대 출신이어서 해병대십니까? 예, 이게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됐고 예. 저희 아버지가 이 대전 국군 현충원에 예. 묻혀 계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 유공자시군요.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예.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제가 최상병 이 묘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감정이입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철저하게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을 해라. 그 지시를 그대로 박정훈 대통령이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항명죄로 자기가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800에 7070 그 전화가 과연 누가 한 것인지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음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 참모들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한 게 맞다. 이런 정도의 증언까지는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녹음 자료라든지 그런 어떤 물적 증거보다는 진술 증거를 좀 확보하는 거, 그게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한편 민주당이 10일에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 일정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형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요거 다 좀 연기를 했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예. 이게 후보 시절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당선돼서도 얘기를 하신 거지만 협치와 통합 네. 그리고 최소한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이 기조에 지금 저희 여당이 지금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네. 차기 지도부로 이걸 넘겨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숙성시키는 과정. 그 숙성 과정은 이미 여당 내에서 숙성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 관대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고 네.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철은 밟지 말자. 왜냐하면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화하려는 노력이라도 했다면 최소한 네, 했다면 국민들한테 면피할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그 반대를 하지 않냐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하나도 근데 저희 그 전철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밟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 세력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자라고 하는 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좀 얘기 좀 해보면 소통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리핑룸에 카메라 더 설치하는 거. 이거는 또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정 부분 저는 뭐 예. 이제 비판 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준비라는 건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네.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기자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네. 내 얼굴이 나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준비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부 여당의 어떤 패부를 찌르는 그런 정확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 갖고 오고 공직자들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그 책임감 하에 그런 답변들이 오고 가야죠. 저는 좀 더 성숙한 어떤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촉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자들이 예전에 보면 뭐 뉴스 기자들은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박지원입니다. 뭐 또 하기도 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도 질문할 때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네. 두려운 거? 기자들이 싫은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그냥 계속 반대하고 반박하는 겁니까? 그냥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그냥 목리를 부리는 뭐 거 아닌가. 하든지 다 안 된다 하겠죠. 네, 그렇죠. 예. 참 변화는 처음 변화할 때는 그런 반발이 네. 따르겠지만 네. 저는 결국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비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기자분들께서는 보통 자기 얼굴이 안 나가고 음성만 나가거나 그 음성조차도 고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답변하는 그러니까요. 것만 볼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모든 전 과정 그래서 좌우 맥락을 다 알고 그것이 왜곡되는지 안 왜곡되는지까지도 다 검증할 수 있다면 기자분들도 조심하고 정책 관련자들도 조심하겠죠. 그렇죠. 네.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외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숙한 한일 관계 만들자 이런 공감을 나눴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일 외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화 순서가 조금 미묘하더라고요. 그게 네, 일단 미국 대통령하고 한 예. 20분 통화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총리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하고 두 번째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을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그 미묘함이 일정 부분 지금까지 좀 악감정으로 서로 대립돼 왔던 것들을 좀 풀어내고 실제로 실용적으로 만들어 가자.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염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미국을 그런 틀에서 좀 존중하면서도 일본과의 어떤 실용적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읽혔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중국, 그러니까 하고 됐으니까요. 중국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 네. 통화를 했는데 에이펙 회의 네. 초청을 했고 여기서 뭔가 조금 안 좋은 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물꼬가 트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대선 끝나자마자 예. 중국 난징에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네,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예.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때 중국 이제 당국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중국 분들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당선되고 나니까 훨씬 더 이 중국과의 관계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네. 특히나 경제인들이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30년 경제를 중국 이 경제의 링크를 끼워가지고 우리도 같이 돌려왔던 페달을 돌려왔던 경제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외교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리는 실리대로 챙겨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게 또 어떤 거죠? 미묘한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는 25분 통화하고 시진핑과는 30분 통화했습니다. 조금 더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순서는 뒤에 했지만 네. 또 그거를 약간 시간으로 보정해주는 그러면서 서로 서운해하지 않게 저는 약간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일본과는 네. 순서는 빨리 했지만 네. 또 중국과는 많은 얘기를 나눴다. 5분 더 통화하고 요번에 에이펙 때 한중 정상회담 이런 거 가능할까요? 또 저는 트럼프도 올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야, 이게 상당히 경주 에이펙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반도가 사실은 이 핵 문제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경랑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만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냉전의 한 복판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졌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과도 좀 풀고 미국과도 좀 풀고 네. 그러면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이 정상들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평화협력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확 틀 수 있다.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냉전적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게 뭐 정부 때. 의도했든 말든 간에 이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에이펙입니다. 맞습니다. 예정됐던 에이펙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아서 지금 하는 모양새인데 외교 무대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봅니다. 잘해야 네. 됩니다. 잼버리 그때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총리가 그거? 가가지고 가서 이 화장실 청소하고 와 내가 잘했다 뭐 이러면서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네. 국제 행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요. 자, 어제 인사도 지금 기재부, 외교부 또 뭐 산자부 차관 인사가 발표됐는데 뭐 경제, 외교 담당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임명된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좀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장관을 먼저 임명하지 않았지? 네, 그러니까 장관은 국무총리가 인선된 다음에 제청이 필요하죠. 그렇죠. 국무총리의 헌법상 이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은 지금 임명한 하마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관을 먼저 임명할 수가 있고 네. 차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국정 기조와 철학 네. 이런 것들을 각 부처별로 일단은 실행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재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외교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네. 전부 다 실용적인 인사들을 이제 인선을 하고 있는 실용적이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초대 이제 내각의 어찌 보면 이제 실무급에선 최고 권위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신 분들로 했고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인선에 대해서. 인선에 얘기도 허니문 기간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아예 비판할 수 있는 거리 자체를 별로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 실용적으로 뽑아버리면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잘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소영 의원이 진행했잖아요. 네. 일단 그거부터 좀 부드러웠고요. 이소영 의원. 예. 네. 그리고 두 분께서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이제 집중해서 봤던 게 네. 서로 칭찬하는 서로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싸우자, 뭐 대결하자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지지층에게도 확실하게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진짜 지금은 정책이든 뭐든 어떤 이 캐릭터들의 어떤 이견 때문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것이 통합을 위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싸움이죠. 그래서 네. 대결이 참 경쟁자답게 전 진행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도 어쨌든 그런 측면을 의원들께서도 잘 생각을 하고 유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네. 토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야,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반장 선거라 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뽑았던 건데 이번에 민주당 좀 다릅니다. 그렇죠. 20%의 권리당원 표심 대략 한 160석 기준으로 한 30석 30석 정도 되겠네요. 34석 정도라고 그 효과가 얘기하더라고요. 있으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20에서 25% 영향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어. 민주주의의 전 실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처음이죠. 이런 처음이죠. 정당의 처음이죠. 예, 왜냐하면 예.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원내 의원들, 그러니까 그 반 반장 사람들만 뽑는 뽑는 건데.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을 보면 그 의회에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지층에게도 미치고 국민들에게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좀 획기적인 실험이라고 보고 이 실험이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 이건 또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바꾸더라도 네. 전 지금에 관해서는 한번 이런 해볼 법한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 아직까지 지금 의원총회는 계속 하는데 할 때마다 더 내용이 더 커지는 모양새고 답이 없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했는데 계속 네. 지금 바닥을 찍고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심은 지금 그동안 호가호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탄하고 실드했던 친윤 세력을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개선될 수 있는 그나마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김용태 의원이 일정 부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설퍼요.
그러다 어설프다. 보니까 예. 어설프고 그다음에 네. 친윤들의 어떤 이 반발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예를 들면 친한계가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지만 네. 이분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파장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기회를 한번 줬다고 생각해요. 네. 특검법 아, 폐기할 때 아하. 이거를 했을 때 윤석열, 김건희가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 말을 해왔으니까 실행으로 옮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계기가 마련된 마당에 예. 그런데 여기에 투표를 참여를 안 했단 또 안 말이에요. 했어요. 세 가지에 모두 찬성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를 놓쳤다. 네. 자, 국민의힘은 16일 날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중요해요. 이 원내대표가 그렇죠. 비대위원장 선출권도 있습니다. 음. 어떤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까? 지금 뭐 김도읍 의원도 나오고 김도읍. 우리가 법사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어떻게 꼬장을 부리시는지. 네. 그리고 김성원 의원이라고 김상훈 파주인가요? 어디 네. 예, 그쪽인데 이분이 그 노량진 이 침수 피해 났을 때 문제가 있었죠. 발언 예, 잘못해서. 비 더 왔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뭐 이렇게 좀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 파악을 잘 못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국민의 힘을 정상 궤도로 올려야 되는데 참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누가 선수가 되든지, 없구나. 누가 네. 되든지. 네. 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떨까요? 뭐 자기가 전당원 여론조사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네. 했는데 네. 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30일까지잖아요. 원래 지금 시작은 30일까지인데. 네, 친한계에서는 예. 뭐 8월달 전당대회까지는 김용태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16일 날 누군가 비대위원장이 아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순간 급속도로 그냥 힘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의 세력도 없고요. 친한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 뜨문뜨문 뭐 이렇게 안 쏴야 될 때 쏴주고 쏴줘야 될 때 안 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엇박자요. 예. 그래서 급속도로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반짝했네요. 김용태 의원. 자기 어제 그렇죠. 막내인데 자기가 비대위원장인데 뭐 그런 네. 얘기도 하긴 하던데.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네. 본인이 최혜병 사건 이거 뭐 가서 묘비 닦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사실 근데 이제 이 법안 안 들어왔잖아요. 예, 나갔잖아요. 그런 게 정치인은 네. 행동하고 그 그렇죠. 행동을 결국 표결 참여나 이걸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뭡니까 쇼하는 것 언행 완전 쇼로 보이잖아요. 언행 불일치. 그런 부분들이 네. 젊거나 늙거나 뭐 그런 젊은 의원님 더 그걸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호미로 이 뭐 땅을 파다가 네. 지금 굴착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뚫고 들어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더 뚫고 가고 있어요. 네. 또 하나의 저 정치인 홍준표 전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건으로 이분 들어오자마자 수사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받아야겠죠. 예. 왜냐하면 그 관계자들 자기 아들 친구 뭐 이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명태균과 여론 조작하고 네. 그거 이미 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또 그 대구시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자금법부터 해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이미 네.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건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제 창당은커녕 그 지점부터 좀 본인 스스로가 털어야 될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여쭤보 이준석 네. 의원은 앞으로 어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기대가 완전히 그냥 접어진 상태 아닌가 싶어요. 이거 네. 대선 과정에서 너무나 큰 실수, 대국민 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그나마 바로잡으려면 마지막에 졌을 때 대국민 사과를 분명하게 하면서 이번에 내가 의혹이 너무 앞서서 너무 오바했다. 네. 이건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지층한테만 딱 사과하고 끝냈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러면은 다음 기회가 쉽지 않다. 앞으로 동탄에서의 이 당선도 차기 총선에서도 쉽지가 어려울 않다.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